태국은 전 깜짝 놀랐어요. 태국이 나름 그쪽 지역에서 맹주예요. 네. 캄보디아 비교도 안 됩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명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타일랜드, 캄보디아, 뭐 방콕, 이거 우리 휴가 가는 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실전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전력이 비교가 안 돼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편의점인데. 한국인들에게는 여행지로 정말 익숙한 나라들이죠, 솔직히.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그런데 이 두 나라에서 뭐 전투,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5일간 태국, 캄보디아 양국이 F-16 전투기까지 투입하는 매우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좀 뭐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얘기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세안 두 나라에서 이런 전장이 일어나다니 좀 놀라운데 원래 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뭐 앙숙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도를 보시면은요, 양국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이 818km가 접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간헐적으로 국경 분쟁이 지속돼 왔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벌어진 이번 분쟁은 보면요, 거의 10여 년 만에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가장 최악의 전투다. 자, 이렇게 평가될 정도인데요. 다행히 이 국제사회 중재로 휴전이 됐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휴전이 7월 29일과 30일 이제 넘어가는 그 자정에 휴전이 체결이 됐는데, 자, 이번 5일간의 전투를 통해서 양측이 보여준 하드웨어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전쟁치고는 최근에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정밀 유도 무기로 무장한 전투기, 제트 전투기가 이제 처음 합류를 했고요. 인명피해는 상당해서 양국 합선 최소 43명이 사망했고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난민이 됐습니다. 네. 그 전투에 투입됐던 F-16은 어느 나라? 뭐 태국이겠죠? 아무래도 태국? 네, 태국입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 진짜 0? 네, 0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냐면 노후화된 미그 21비스하고 중국제 J6C를 퇴역시킨 다음에 현재는 중국제 Z9 등의 다목적 헬기 16대가 공군의 전체 전력이에요. 아, 공군의 헬기 16대가 전부? 네네. 뭐 그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태국에 비해서는요. 그렇죠. 반면에 태국은 코란 및 타클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3개 비행대대 35에서 36대의 F-16A와 복좌형 F-16B를 운영 중이니까 총 이제 112대의 작전 가능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 외의 전력도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태국은 이제 총 36만 명의 병력, 그리고 57억 달러 규모의 연 국방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캄보디아는 병력이 12만 명, 그리고 국방 예산은 13억 달러에 불과하니까 뭐 태국하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열세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태국군은 전차 400대, 장갑차 1200여 대, 야포 2600문을 보유하는데 반해서 캄보디아는 전차 200대, 야포 약 480문 정도니까 육군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태국의 어떤 뭐 그냥 한 군단 하나 정도 사이즈도 안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네. 뭐 국가 이 전력이라고 보기는. 해군도 그렇습니다. 해군도요? 네, 해군에서도 태국은 경항모가 한 척 있고요. 호위함 7척, 초계정 등 68척의 함선하고 병력 7만 명이 운영 중인데, 네. 캄보디아는 초계정 13척이 다고 병력도 2,800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 전력만 갖고 싸우는 건 아닌데, 누가 뭐 우리나라를 위협한다고 한다면 뭐 그 더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5월에 인도 파키스탄은 그 영토 분쟁이었잖아요. 카슈미르인가? 그런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5.1 전쟁은 왜 이렇게 벌어진 거랍니까? 이게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네. 자연국경을 두고 있는 당그렉 산맥에 위치한 고대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네.
프레아 비헤아르라는 그런 곳인데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됐고요. 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9세기의 크메르 제국 시절에 건립이 된 거고 그 유명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도 한 200~300년 앞선다라고 보는 그런 곳이라 캄보디아 지폐에 그려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도네요? 그럼 네. 캄보디아 거네요? 근데 왜 분쟁이 나죠? 이게 분쟁의 기원이 예.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 예. 100여 년 전으로 1904년에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프랑스가 당시에 이제 태국이 시암이었잖아요. 시암 왕국이었던 태국하고 국경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두 나라 국경지대에 있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을 태국 영토에 넣었었어요. 예. 그래서 태국이 이제 태국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제는 3년 뒤인 1907년에 프랑스가 지도를 다시 만들면서 측량 실수를 해서 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가 된 겁니다. 아, 이거 말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어디 거라고 이거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립.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태국이 이제 이거를 발견해서 수십 년 뒤에 이제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나서서 1954년에 무력으로 이 사원을 다시 점령을 하게 돼요. 아, 캄보디아 그 지폐에도 들어가 있는 이 사원을 무력으로 지금 태국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이미 이제 그게 70년 전 얘기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네요. 근데 보통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사실 주먹이 먼저 앞서기 전에 법적으로 이거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전쟁 범죄 같은 거는 이제 국제 그 형사 재판소가 있는데, 자 이런 영토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그 ICJ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에 캄보디아가 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1962년에 이 재판소가 ICJ가 이거 캄보디아 거야 하면 캄보디아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그렇게 나왔어요 또? 예. 판결이 나왔어요? 캄보디아 거라고? 그러니까 태국이 이제 지도의 오류를 알고도 수십 년간 문제제기하지 않은 거는 암묵적 동의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그거를 이유로 해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고요. 자, 한편 태국은 역사적 주장과 지리적 특성, 판결문의 모호성 이거 봤을 때는 한마디로 판결이 뭐 이러냐. 정확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긴 우리 거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2008년 그 사원이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자, 분쟁이 너무 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데다가 자, 이렇게 되니까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관광 수입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 국가에다 중요해진 거고. 그래서 이 여파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중화기, 박격포, 로켓탄 등이 동원된 교전이 수차례 발생을 했고 캄보디아는 2011년에도 ICJ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고 2013년 ICJ는 1962년 판결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사원을 포함한 사원 주변 지역 역시 전부 캄보디아 영토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당연히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고 국경선 확정 문제는 양국 간의 추가 합의를 필요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5일간의 전쟁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이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영유권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전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그 사원이 중심이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뭐 이런 그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과 화합을 위해 건설된 사원이 오히려 화해과가 됐는데 근데 캄보디아는 뭐 전투기도 없는데 태국이 뭐 F-16까지 이렇게 뭐 쓰고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일이었습니까?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었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현상을 보면은 자, 양쪽이 서로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먼저 쳤잖아. 예. 그 얘기예요, 지금요? 태국 측에 따르면은 이제 7월 24일 오전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이 구소련제 BM-21 그라드 이게 이제 만세라는 뜻인데 이 그라드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그 북한의 왜 방사포 있지 않습니까? 네. 다연장 이걸까지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동원해서 병원 등 민간 지역까지 공격해서 태국 군인 1명과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 자, 그래서 이제 BM-21 그라드는요, 1964년 구소련에서 개발된 122mm 다연장 로켓입니다. 사실 122mm 로켓은 북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40여 발을 한꺼번에 쏴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다양한 트럭 발사대에 호환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그라드는 체코제 869동 RM70 트럭 발사대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한 거고 이거를 카피한 중국제 PHL-81, PHL-90B 자 요런 다용량 로켓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그라드를 쏴서 태국 국경 인근 주유소 편의점에서 이제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발사를 한 게 이 편의점에 떨어진 거예요. 편의점 안에 있던 학생 여럿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태국은 F-16 전투기 6대를 즉각 출격 준비 태세에 돌입시켰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캄보디아 국방부는 자국이 도발하지 않았고 태국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국의 마을을 공격했고 자국은 정당한 방위권을 행사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뭐 태국은 맞대응이었고 캄보디아는 자국이 먼저 도발하지 않았고 사실 저희가 뭐 캄보디아가 맞다, 뭐 태국이 맞다 이제 편들려고 오늘 본 게임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예. 그 부분은 좀 빼고 근데 공교롭게 여기서 그 완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에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F-16 전투기에 우리 뭐 다 알죠? 우리 그 아시죠? 본게임 팬분들 한국산 KGGB 그리고 정밀 유도 폭탄이 장착된 그 영상 SNS가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게임의 주제로 담은 거예요. 2021년에 태국 공군이 KGGB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이죠. 이 20기 정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2007년부터 400억 원이 투입돼서 개발된 KGGB는 유도 기능이 없는 MK-82 500파운드 비유도 폭탄에다가 GPS와 관성 항법 유도 장치 그리고 날개형 글라이드 키트를 달아서 정밀 유도 무기로 바꾼 스마트 폭탄이죠. 네.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었고요. 총 중량은 316kg인데 폭탄이 227kg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키트가 89kg 해서 이렇게 무게가 되고. 네, 이거 뭐 모르는 말로 써 있어서 저는 뭐 딱 봐도 모르겠는데 KGGB 맞죠 이거? 양 박사님? 정확히 맞습니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뭐 써 있는 말을 뭐라고 많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이게? 저도 읽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 정보에 따르면 태국어로 헬로 훈센이라고 써져 있다고 하는데 그 훈센이라는 사람이 네. 캄보디아의 전 총리고 지금 이제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게 권력의 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분을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를 써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뭐 그런 의미겠죠. 태국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의미로 예. 네. 최초의 공습에서 F-16 전투기 6대가 한국산 KGGB를 사용해서 캄보디아군 8, 9 지원여단의 지휘를 부를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휘소 한 곳, 또 탄약고 여러 곳, 그리고 최소 2대 그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이 파괴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사실은 한국이 수출한 정밀 유도 무기가 실전에서 운용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밀 유도 무기가 실전에 운용된 사례는 첫 사례라고 보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예. 우리 이제 현군 같은 게 예멘 반군들,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데 활용이 됐었고 아마 항공에서 투발하는 폭탄으로서 이 처음 활용된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태국 공군이 F-16 전투기에 이스라엘제 레이저 유도 폭탄인 리자드 3를 장착해서 임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자드 3가 좀 되게 한계가 명백한 게 사거리가 불과 15km. 예. 공중에서 투발하는데 15km예요? 네, 15km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항공기가 이제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죠.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완전히 스탠드오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원격으로 공격을 하고 빠지면은 항공기 자체가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 전투기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그 전투기는 없지만 자 2023년에 중국산 KS-1C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래서 이게 중국군에서 이제 HQ-12라고 부르는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입해서 운용 중인데, 자 당연히 지대공 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투기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미사일은 그 최대 교전 사거리가 74km에다가 고도는 최대 고도는 24,000m, 그러니까 24km죠. 이 범위에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H2 패시브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반능동 레이더 후민과 무선 지휘 유도를 이렇게 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무게가 900kg, 탄두가 거의 100kg 정도를 탑재를 하고 있고 이제 속도는 1200m/s.
그래서 약 마 3 정도의 속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 3이면요 F-16 최고 속도가 마 2를 넘지 못하는데 뭐 전투기, 헬기, 순항미사일 뭐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KGGB가 장착된 F-16을 태국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공격이 기존에 가지고 그냥 나름 그래도 태국이 고심해서 레이저 유도폭탄, 레이저 정밀 유도폭탄을 나름 고심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쓰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KGGB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KGGB 사거리가 최대 100k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KS-1C 네. 지대공 미사일 같은 이런 캄보디아의 지상 방공망에 이 F-16 전투기가 아예 노출될 일 자체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습을 가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 KGGB 사용으로 민간인 사상자나 혹은 이제 조준 오류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 네. 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KGGB의 그 원형 공산 오차, CEP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벗어나냐? 이게 3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실전에서도 드러났고요. 별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정밀 유도무기 사용은 국경 인근 그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특히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부수 피해를 그러니까 이 민간인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여겨지고요. 이 KGGB 키트 한 개의 가격이 약 1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비슷한 위력을 낼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가격이 10억 원에서 한 14억 원 정도 넘나드니까 뭐 가성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태국 공군이 이 KGGB 성능에 큰 만족을 표했고 자,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F-16에서 투발을 했는데 정확하게 작전 성공. 이거는 호환성 이것도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KGGB는 이미 한국 공군에서는 2013년부터 실전 배치돼서 검증이 된 무기 체계인데 F4, F5, F15K, F16, FA50 그리고 최신 KF21까지 이 모든 전투기에 거의 탑재가 가능한 이런 호환성을 자랑을 하는데요. 거의 범용이네요. 이게 근데 사실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냐 하면 KGGB는 호스트 전투기에 따로 소프트웨어 통합이나 뭐 임무 시스템 개조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휴대용 타겟팅 인터페이스인 외부 파일럿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PDU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투기의 핵심 항공 전자 장비를 하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탄약을 프로그래밍 업데이트 유도하는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투기 혹은 뭐 다양한 전투기를 운영하는 이런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못 쓰시는데요. 맞춰드릴게요. 네, 실제 말씀하신 것만 하더라도 지금 몇 종류입니까? F4, 5, 15K, 뭐 16. 엄청납니다. KGGB. 그런데 이번 우리 한국산 KGGB 외에도 태국 공군이 실전에서 처음 투입한 무기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뭡니까? 바로 그리펜이에요. 전투기요? 예. 이번에 그리펜도 썼어요?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태국군 사령부가 캄보디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F-16 2대와 스웨덴 사브사의 JS-39C 그리펜 2대를 함께 출격을 시켜서 캄보디아군이 포병 박격포를 운영하고 있던 프라사타 무엔톰 사원 요 인근 목표에 227kg, 그러니까 500파운드짜리죠. 이 GBU-12 페이브웨이2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발해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태국은 2011년부터 이 JS-39CD 형 그리펜 전투기를 11대 운용을 해왔는데요. 1994년부터 스웨덴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했던 4.5세대 전투기 이 JS-39 그리펜은 지금까지 실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전 경험을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실전인 게 또 안타깝긴 합니다만 아무튼 쓰임새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KGGB도 그렇고. 그러면 그리펜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 나이스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뭐 스웨덴의 샤브는
태국의 사브가 회사죠. 예. 태국의 전투기 추가 판매 거부. 이거는 아니 우리가 팔았는데 잘 썼어요. 태국이. 근데 왜 추가적으로 또 팔 고민을 해야지 왜 안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제 태국 정부가 네. 이번에 그 캄보디아 분쟁이 있기 이전부터 그 최신형 이 JS-39의 EF형 그러니까 CD 다음에 EF형 최대 12대 구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태국 공군의 이번 공습을 지켜본 스웨덴이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 추가 판매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스웨덴 군사장비법과 수출 통제 지침 때문입니다. 태국 공군은 공습 당시 캄보디아의 군사 목표물만을 겨냥해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스웨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습 의도를 침공 목적이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걸 만약에 정말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뭐 국제법 혹은 인도주의 이런 거 준수했냐, 민간인 피해가 정말 실제 있었냐 없었냐 이런 조사를 막 해가지고 해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공습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공격이고 침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이 판매 승인을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판매가 무산될 수도 있다. 예.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아니 내 무기 내가 샀으면 어떻게 쓰든 산 나라 마음 아닙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규정이 까다롭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내 전투기 어떻게 쓰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네. 유럽 국가들이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우리도 그닥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은 게 우리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했을 때 교전 중인 국가에 장비를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우리도 인도적 장비 정도만 지원했죠 우리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거를 100% 공감할 수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어떤 기본적인 국제법과 인권 그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나름 세워놓은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국이 자신의 정책으로 정할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방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를요. 네. 근데 아무튼 사브가 추가적으로 태국에 전투기 우리 못 팔겠는데요라고 하면 이게 우리 쪽은 나쁜 소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KF-21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데 표정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상황이 희망과 김칫국이 섞여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샴페인도 있고요. 예. 네. 일단은 이런 스웨덴 입장이 정말 사실이었나? 네. 이 언론 보도 나온 부분이. 그것도 먼저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태국이 우리 KF-21을 포함해서 미국의 F-16B라든가 중국의 젠 10C라든가 이런 다른 4.5세대 전투기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 그런데 김칫국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개척해놓은 태국 방산 시장을 스웨덴 정부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것인가? 그렇죠. 스웨덴 사브도 회사인데.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파악되는 바에 따르면 네. 이 언론 보도라고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캄보디아 측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아마도요. 예. 그래서 관련 기사에 대해서 방콕 주재 스웨덴 대사관도 스웨덴 정부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김칫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혹시나 했죠. 혹시나. 아이전 무조건 우리 쪽에서 FA 태국 버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난 8월 5일 날 태국 공군은 그 내각이 JS-39EF 그리펜 전투기 4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승인을 했다고 발표를 해서 정말로 김칫국으로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태국 공군 총사령관인 푼팍티 파타나쿨 총사령관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해서 사부와의 조달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태국이 캄보디아의 정밀 유도폭탄으로 무장한 전투기로 공습을 가했다. 이 말씀. 거기에 또 우리 KGB가 있었다.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폭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팡 하고 이렇게 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터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치명적인 폭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발 얘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폭탄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길이 8m, 무게 27톤을 자랑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탄, 차르본바? 아니면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폭탄의 어머니, GBU-43?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괴물 이미지를 떠올리다 오늘 소개해드릴 폭탄을 보는 순간 애게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폭탄이냐고요? 바로 엄지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초소형 폭탄입니다. 이런 게 진짜 있었어? 싶지만 놀랍게도 실존 무기 맞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도 쓰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작지만 치명적인 이 폭탄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의 군대는 낡은 장비와 빈약한 보급 체계를 가진 북베트남군을 상대로 졸전을 거듭하며 상상 이상의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미군 앞에는 적을 완벽히 감춰주는 광활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우거진 밀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고전 끝에 미군은 결국 새로운 방식의 대응책을 고민하게 되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밀림 속에 숨어 게릴라전을 준비하던 북베트남군. 그런데 갑자기 후두두두두두두두 청체모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말했죠. 마른 하늘에 웬 소나기야? 그런데 그 순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빗줄기를 맞은 병사들이 하나, 둘, 아니 수백 명씩 순식간에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닥으로 떨어진 건 빗방울이 아니었는데요. 무려 강철 쇳덩이, 일명 레이지독이라 불린 폭탄이었습니다. 이 레이지독 폭탄,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사실이 많은데요. 개발 과정 또한 신기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1940년대 미군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 폭탄만으론 참호 속에 숨어있는 적군이나 대규모 병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미 공군 무기연구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요. 놀이로 즐기던 다트를 전쟁의 무기로 바꾸자는 생각이었죠. 다트가 관역에 꽂히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팔에서 전달된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다트에 실려 관역까지 박히는 것. 이 원리를 폭탄에 적용시킨 결과 탄생한 무기가 바로 레이지독이었습니다. 전원도, 폭발물도, 기폭장치도 전혀 없었고 오직 낙하속도와 운동 에너지 하나만으로 치명적인 위력을 냈던 것이죠. 길이 1.75인치, 지름 0.5인치, 무게는 고작 20g 남짓한 쇳조각.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탄체 뒤에는 작은 꼬리 날개까지 달았는데요. 그 결과 공기 저항은 줄어들고 속도는 더 빨라졌는데요. 작은 쇳조각 하나가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면 시속 800km, 총탄에 버금가는 속도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서 뿌려지는 레이지독 폭탄은 순식간에 전장을 벌집처럼 숭숭 뚫리게 만들었는데요. 불과 1제곱미터 남짓한 땅에만 9발의 폭탄이 박힐 정도였으니 하늘에서 퍼부어진 소나기나 다름없었죠. 이 레이지독 폭탄의 흥미로운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사체조차 필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에서 양동이째 가득 넣어 쏟아 붓기도 하고 병사가 손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종이 봉투에 담아 흩뿌리기도 했죠. 더 중요한 작전에서는 MK-44 클러스터 어댑터라 불리는 케이스가 쓰였는데요. MK-44 클러스터 어댑터 안에 레이지독을 가득 채우고 발사하는 것이죠. 어댑터가 투하될 때 지연신관이 작동하는 커버가 열리면서 폭탄이 흩뿌려졌고 놀랍게도 이 어댑터를 사용하면 한 번에 최소 10,000개, 최대 17,000개의 폭탄을 투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을 두껍고 단단한 강철로 보강하고 무게중심을 조정해 지면에 닿는 순간 더 깊이 파고들도록 한 것이었죠. 개량형은 무려 60cm 두께의 모래를 관통했으며 위력은 59경 소총탄에 맞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1940년대에 개발된 레이지독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실전에 쓰일 기회를 잃어버렸는데요. 이 무기의 첫 실전 배치가 놀랍게도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초기부터 엄청난 양의 폭탄을 소비하던 미군은 값싸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폭약도 기폭 장치도 없는 무기 레이지독이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었죠. 1950년 6.25 전쟁에서 첫 실전 시험을 거친 레이지독은 이어서 베트남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전장을 뒤흔든 무기로 자리 잡은 것인데요. 그러나 이 압도적인 위력은 곧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무기 제네바 협약 위반은 아닌가? 너무 조용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병사들의 사기를 순식간에 저하시켰던 것이었죠. 그렇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레이지독 폭탄. 향후 정밀 유도 폭탄과 스마트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뒤처져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무기가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폭탄은 반드시 폭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뒤집었고 작은 쇳조각 하나가 폭발음 없이 전장을 뒤흔든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죠. 때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힘이 상식 밖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지독. 네, 사실 이 레이지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올라가는데 예. 그때는 이 플레셰트라는 이건 프랑스어로 작은 화살이랍니다. 길이는 한 3cm밖에 안 되고 네. 이 작은 금속 화살을 비행기에서 투하해서 대인 무기로 썼다고 해요. 아, 전례가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차이라면은 이 플레셰트는 화살이 모티브였고 레이지독은 다트를 참고했다는 정도만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태국 공군을 통한 KGGB의 성공적인 실전 대비. 이러면 향후에 이거 수출에 이거 청신호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모든 무기 체계는 실증 통해서 검증된 게 가장 잘 팔립니다. 우리 후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산. 예, 실전 그러니까 후기, 예. 그렇죠. 아니 우리 물건 살 때도 하다못해 QX나 뭐 이런 살 때도 리뷰 보고 하잖아요. 네, 리뷰 보고 내 돈 정말- 내산이 아니야 딱 따지는 거고 지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것도 있고요. 이거 진짜 뭐 혹시 저 판매자가 쓴 리뷰 아니야? 뭐 보면서 바이럴이 많긴 하거든요 요즘. 네. 근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실전 데이터라는 건요. 제안서 수십 장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첫 실전 성과로 KGGB 신뢰도가 극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보면 KGGB 사실 의외로 수출 효자 상품이었어요. 그래요? 예, 지난 2018년에 사우디가 150기, 그 다음에 지난 2022년에 태국에 이제 20기가 수출이 된 거고, 자, 세 번째 도입국으로는 폴란드가 유력합니다. 또 폴란드. 뭐 FA 50도 샀고 뭐 F16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KGGB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 폴란드는 이제 공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총 48대 FA 50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이 중에 12대가 FA 50 GF 게필러로 이건 이미 인도 완료가 됐습니다. 네. 2025년부터 성능이 더욱 향상이 된 FA 50 PL 36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 이 FA 50 PL용으로 미국산 JDAM 대신에 우리의 KGGB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뭐 이렇게 바람에 따라 이제 이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뭐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이 JDAM으로 전 세계 그 어떻게 보면 정밀 유도 폭탄 시장을 독점을 했어요. 특히나 나토는 그냥 뭐 다 그냥 이 미국 앞마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한국산 무기가 경쟁자로 스물스물 이제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 제작사인 LIG 넥스원은 그 현재 그 중적외선 이미징과 반능동 레이저 탐색기를 결합을 한 듀얼 모드 타겟팅 기능을 갖춘 KGGB2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비행 중에 그 새롭게 나타난 목표물에 대해서 탄약을 재지정하는 기능,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뚝 하고 나 여기 떨고 가지 않고 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제거를 했어. 그리고 새로운 게 뛰어났어. 그러면 그거를 딱 미리 막 뭐 밑에서 막 미션 컴퓨터로 쳐가지고 해서 여기 아니면 공격 못한다. 아니 현대전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딱 여기 새로운 표적이 떴어. 그럼 곧바로 그거 받아가지고 입력을 해서 공격을 가능한다. 이거는 사실 이 앞으로 이제 이 항공 투발 정밀 유도 폭탄 하면서
핵심 중에 가장 핵심 기능인데 자, 이거 탑재하니까 앞으로 입지는 더 올라가겠죠. 또다시 가슴이 웅장해지는 또 K방산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뭐 미국 무기가 이미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한국의 KGGB 쪽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사거리 차이인데요. 예. 제이담은 최대 28km에 불과한데 사거리가. 네. 또 뭐 이제 기본형이 그렇습니다. 근데 KGGB는 103km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폴란드 이 땅도 넓잖아요. 예. 평평하고 거의 필요하겠네요. 그 긴 사거리는 국경도 맞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아까 태국과랑 마찬가지로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생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FA-50PL 얘기 나온 김에 FA-50PL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그리고 탈레스의 스콜피언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표적 지시 장비 같은 최신 장비로 무장한 최첨단 경 전투기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KGB가 통합이 되면 FA-50PL은 100km 밖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아주 무서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뭐 장착된 거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태국 아까 그 총사령관님도 이 얘기 다 아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사거리 3배. 근데 가격은 성능이 좋으니까 비싸긴 하겠죠. 얼마나 비쌀까요? 그래서 가격도 KGGB가 제이담보다 당연히 비싼데 네. 자, 이 KGGB는 키트 하나당 한 1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이담은 어떠냐면 해외 수출할 때는 7천만 원. 미국 국내 구매가는 3천만 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30% 비싼 거로 뭐 어차피 미국 국내에 쓸 거 아니니까. 예. 1억대 7천. 근데 이제 사거리 3배.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미국이 이제 이 제이담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유지했었던 게 뭐냐면요. 네. 결국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나토는 완전 다 그냥 다 깔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이제 1,500발 양산 규모를 달성을 했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연간 이제 5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규모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요, 우리 KGGB도 뭐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단가는 낮출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KGGB랑 제이담을 그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KGB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제이담의 사거리 연장형인 제이담 ER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 제이담 ER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장착을 하면 KGB처럼 장착을 하면 72km 이상 정도의 사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거보단 짧네요. 그렇죠. 연장이어도. 예, 그렇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KGGB 정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CEP가 3m예요. 원형 공산업체가. 이 제이담의 CEP 정확도는 어떠냐면 10에서 13m. 예. KGB가 훨씬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뭐 게다가 기술 이전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실 유리한 조건을 더 내세울 수도 있고, 자,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 뭐냐면 항공기의 스펙이 좀 떨어져도 이 KGGB 같은 거를 충분히 갖추고 장착하고 하면은 스펙이 떨어지는 항공기 갖고 충분히 운영한다. 우리 이미 한국공군은 F5 뭐 아니면 이전에 지금 퇴역신 F4 이런 거에도 연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이 운영하는 국가도 이거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거는 뭐 3m 원형 공산 뭐 이거는 그렇게 정확도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그냥 이루어지진 않죠. 그냥 바로 지도에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특수한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 이 핵심 기술은 플래퍼론이라고 하는 특수 날개 장치고요. 빨간 부분 여기 이쪽하고 이쪽 양쪽으로 날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플래퍼론이라고 하는 건데 비행기에서 플랩이라는 거는 이제 양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옆에 보면 날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큰 날개에서 이렇게 쭉 나왔다가 들어왔다는 거죠. 보통 앞에도 붙기도 하는데 때로는 요거는 이제 양력이 이제 높아지게도 할 수 있고 좀 낮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즉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좀 관할을 하는 거고, 에일러론이라는 거는 그 비행기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양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왜냐하면 비행기는 2차원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회전해야 되잖아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양쪽의 그 에일러론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개의 기능을 결합을 한 게 플래퍼론이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폭탄이 공중에서 비행 방향 그리고 고도, 속도까지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마치 항공기처럼.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동 중이거나 산 너머에 숨어 있는 표적도 이 곡선 비행을 통해서 타격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거는 제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폴란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KGB의 도입 결정이 2025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데 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동안 항상 현명한 판단 해주셨으니까요. 예. 그러면 일단 뭐 폴란드에서도 좋은 소식 저희끼리는 한번 기대해보고 그런데 태국이 그런 걸 썼으면 그 동네에서는 태국이 나름 이렇게 좀 입지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타 동남아시아의 나라에서는 뭐 소식 없습니까? 좋은 소식? 말레이시아가 FA53대잖아요. 그렇죠. FA50M을 도입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M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KGB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태국권 보면서 훨씬 더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공군도 이 KG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동남아, 뭐 유럽 거기에 또 저기 그 멀리 있는 뭐 중남미라고 해야 되나요? 어딘지 콜롬비아 거기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앞서 그리펜, 그리펜도 실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리펜에도 우리 KGB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네. 그냥 다 되네. KGB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없을 테니까 없어. 그냥 다 돼요 우리는. 우리 이 KGB는 이 PDU 그러니까 그 외부 파일럿 디스플레이 장치 요거만 있으면은 어느 항공기든 걸어가지고 릴리스하는 거는 뭐 어차피 다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딱 원하는 데이터로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리핀 전투기에 제이담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래저래 안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이담에 요구하는 어떤 그 개조를 항공기가 해야 될 거고 이거 뭐 엄청나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게 미국이 어떠냐면 미국 방위사 업체들이 외국제 시스템 무장을 이제 이게 통합시켜주는 거에 되게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암남 미국이 통합 잘 안 해줘서 KF-21 그 미티어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결과는 더 좋게 됐지만 이 얘기가 좀 다른 얘기지만 KF-21을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더럽고 시사해서 못 써요. 우리가 스스로 뭐가 만들어서 우리 거를 쓰려고 그러면 나라 지켜야 되는데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국가에서 어떤 비행기를 쓰시든 KGB는 장착이 가능합니다. 3m 내에 정확하게 꽂아드립니다. 자, KGB의 첫 실전 성공은 K방산이 단순한 플랫폼 수출만이 아닌 핵심 무장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뭐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KGB라는 이 무기 체계의 특성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본의 아니게 실전 경험에 또 쓰일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런 경우는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뭐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그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또 생긴 게 아니냐. 옛날 같으면 우리는 이제 자주국방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만 지킨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로 팔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존의 레가시 무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무기 체계에 새로운 기능을 덧붙여서 정밀 무기를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 여전히 KGB 비쌉니다. 이러고 비싸고 그다음에 사실 뭐 좀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비슷한 장비 스파이스라고 그래서 걔는 가격이 절반 이하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막 너무 잘하니까 잘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제이담 어쨌거나 원형 공사업체가 좀 떨어지잖아요. 10에서 뭐 13m로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근데 가격이 훨씬 낮아서 그걸 더 원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가형, 지금 어떻게 보면 KGB는 정밀, 고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이 양산해서 많이 더 쓸 수 있는 저가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또 좀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 레가시 무기에 연결시켜가지고 해서 능력을 높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날개가 달린 조그만 키트를 만들어서 박격포에다가 박격포 타고 쏜다거나 여러 가지로 용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천무 다연장 거기에 날개단 버전 달아서
이걸로 등록하면 등록으로? 등록해서 사면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미 그 MRS 같은 거에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하면은 정말 많은 대안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기존의 기술 잘 좋고 있으니까 더 좀 적극 활용해서 절대로 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네. 해외에서도 열심히 좀 저희한테 좀 팔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지니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또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GGB가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비싸서 좋아하는데요. 수술도 됐는데 우리께도 기술은 당연히 좋은 거고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난 더 좋아요. 몇천발 팔게 아니라 몇만 발, 몇십만 발씩 팔아야죠. 그러니까.